이게 비가 많이 오는 게 2천만 년 동안 왔어요. 계속 비만 왔던 게 아니라 비가 오고 가고 하는 우기가 2천만 년 동안 계속됐어요. 카닉절 다우 사건이라고 불러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당시에 살았던 악어 쪽 계열의 동물이에요. 오늘날 악어랑 좀 다르죠. 근데 머리만 딱 잘라서 보면 공룡 같아요. 약간. 굉장히 공룡이랑 비슷하긴 해요. 네. 근데 나중에 등장한 애들 보면 좀 더 놀라실 거예요. 당시에 살았던 대형 육식동물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애들이 이런 애들이었어요. 프레스토수쿠스과에 속하는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미리가 막 5m, 6m 넘어가는 애들이었고요. 다리도 굉장히 공룡이랑 비슷하게 아래로 뻗어 있어요, 또. 그러네요. 네, 오늘날 악어들은 저런 다리 구조를 갖고 있진 않죠. 그래서 저런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되게 다양하게 진화를 했어요. 앞서 보여드린 프레스토수쿠스과는 대형 육식 동물이고요. 얘는 악어 계통인데 대형 초식 동물의 역할을 맡고 있는 애예요. 초식성 동물이에요. 악어 쪽 동물인데. 그러니까 주둥이가 짧아지고 이빨도 작아지고 부리 같은 것도 생기고요. 약 생긴 것도 약간 갑옷공룡 닮았죠. 비슷하게 살았을 걸로 좀 보고 있어요. 땅도 되게 잘 팠고 이런 것도 수렴 진화라고 하죠. 수렴 진화를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공룡 이전에 악어 계통의 동물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공룡과 되게 비슷한 형태로 진화를 했었어요.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포포사우루스 상과라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도 악어 계통인데 뒷다리로 걸어요. 공룡처럼. 포포사우루스 상과의 저 위에 있는 종류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중간 크기의 육식 동물이었고요. 그 밑에 있는 저 굉장히 큰 동물이죠. 저거는 실로스쿠스라고 하는 동물인데 저건 초식 동물이었어요. 긴 목을 이용해가지고 나무 위에 이런 잎사귀를 뜯어 먹었을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원래 트라이아스기의 초반은 악어 쪽 계통의 동물들이 번성을 했었어요. 걔네들 다리 밑으로 공룡의 조상이 살고 있었어요. 공룡 조상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라고스쿠스라는 동물인데 이름 뜻이 이제 토끼 악어라는 뜻이에요. 뒷다리가 길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 굉장히 작아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주라기 공원 2에 보면은 갑자기 그 꼬마에 이렇게 덮치는 약간 콤프소그나투스라는 공룡이 나오죠. 네. 네. 근데 그 공룡이랑 비슷하게 생기긴 했죠. 근데 걔는 이제 두 발로 걷는. 걔는 진정한 공룡이고요. 쟤는 공룡은 아니에요. 그래요? 공룡의 그 라인으로 향하는 동물 중 하나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나중에 공룡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생긴 애들이. 근데 갑자기 막 공룡이 되진 않아요. 뭐 어떤 사건을 겪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겪냐면은 되게 건조한 환경이었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확히는 트라이아스기의 약 중반부에 해당돼요. 그거를 이제 지질학적인 용어로는 카닉절이라고 불러요. 영어로 이제 카니안인데 그걸 이제 카닉절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부르고 있고요. 그 시기가 약 한 2억 3,400만 년 전이에요. 그때부터 약간 이렇게 메마른 사막 같은 지역이었는데 1년 강수량이 1,400mm인 데들이 엄청 많아져요. 거의 그냥 열대우림처럼. 근데 이게 막 지구 곳곳 내륙 막 잔뜩 오는 거예요. 이게 비가 많이 오는 게 2천만 년 동안 왔어요. 계속 비만 왔던 게 아니라 비가 오고 가고 하는 우기가 2천만 년 동안 계속됐어요. 카닉절 다우 사건이라고 불러요. 카닉절 다우 사건. 네. 이게 카르니안 대우기. 네, 맞아요. 맞아요. 카르니안 플루비얼 에피소드라고 부릅니다. 정지 교수님이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나요. 당시에 그럼 옛날에 비가 내렸다는 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궁금하긴 하잖아요. 궁금하긴 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게 갑자기 강물이 흘려가지고 생긴 퇴적층들이 많아져요. 뭐 자갈로 이루어져 있는 퇴적암이라든지 모래, 진흙 이런 것들이 갑자기 많아져요. 갑자기 물의 흐름이 많아졌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 물이 내륙에 흐르려면은 뭐가 와야 돼요? 비가 와야죠. 비가 와야겠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왜 갑자기 비가 많이 오냐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학자들이 보니까 저기 북아메리카가 되는 곳이 이쪽이에요. 여기에 알래스카 쪽에 화산 활동이 막 일어나요. 이쪽에 또 해양 지각들이 막 땅속으로 막 들어갈 때예요. 화산들이 줄지어서 폭발을 합니다. 그렇죠. 그거와 관련이 있지 않았을까 지금 보고 있어요. 해안가잖아요. 또 네.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 온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물이 많이 증발을 해요. 비구름이 또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비구름이 또 많이 만들어지면 어때요? 훨씬 더 이전보다 더 크게 만들어지면은 좀 더 내륙 안으로 더 잘 진출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아마 저거와 관련이 있지 않았을까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니까 그 전에 번성하고 있었던 악어 계통의 동물들이 많이 사라져요. 건조한 환경에 적응을 해 있었는데. 맞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여드린 것 중에 악어 계통의 동물 중에 식물 먹는 애들이 있었어요. 네, 아까 봤었죠. 식물 먹는 애들이 있고 걔네들도 잡아먹는 육식 애들도 있었어요. 초식 동물들이 갑자기 사라져요. 그래서 보면은 악어 쪽 계통의 초식 동물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악어 자체가 일단은 다리가 짧고 발바닥으로 걷는 애들이다 보니까는 몸 전체 디자인이 되게 높이가 낮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키 작은 식물들을 많이 잘 먹게끔 진화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건조한 환경에 가면은 식물들이 다 키가 작아요. 그렇죠. 작잖아요. 그중에서 키가 있는 애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실로스쿠스 같은 애들 같은 경우는 상체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먹기도 했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땅에 붙어 있는 것들을 먹고 살았어요. 근데 비가 많이 오는 환경이 돼버린 거예요. 비가 많이 오는 환경에서는 키 작은 식물들이 살 수가 없어요. 홍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하니까. 그래서 물에 잠겨요. 식물도 물에 오랫동안 잠기게 하면은 죽어요. 카닉절 다우 사건
사건이 일어나면서 식물상이 바뀌어요. 키 큰. 키 큰 식물들이 많이 생겨요. 아, 그럼 걔네가 먹어야 될 것들이 사라진 거죠. 네. 사라진 거예요. 초식동물들이 사라지면은 자연스럽게 육식동물들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아, 이게 어떤 한 생명체가 변동을 하면은 다 엮여져 있기 때문에 네.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때 악어 쪽 계통의 동물들이 많이 사라지니까 어때요? 빈자리가 많이 남죠. 틈이 생긴 쪽으로 해가지고 공룡들이 이 틈 저 틈 막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씩 다양화되기 시작해요. 같은 조상을 가진 생물이 여러 종으로 이렇게 환경에 맞춰가지고 나뉘어지는 현상을 적응방산이라고 해요. 야, 적응방산. 이거 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네. 저희 했었죠. 아, 그죠. 네. Adaptive Radi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진화적 발산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네. 오늘날 관찰되는 현상 중 제일 유명한 게 갈라파고스 섬들에 사는 저기 핀치새들이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카닉절에 비가 많이 오는 환경에서 공룡들이 적응 방산을 하기 시작해요. 다양한 형태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룡상, 공룡들의 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화석들이 많이 나오는 지층이 있어요. 오늘날 저희 아르헨티나에 가면은 이치구알라스토 포메이션이라는 지층이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2억 2,500만 년 전에 형성이 된 지층이에요. 이 플로비얼 에피소드 중에 만들어진 지층이에요. 여기에 다양한 초기 공룡들의 화석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 공룡들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네. 등장했던 얘 것 뭐야? 중에 얘는 헤레라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인데 늑대만한 동물이에요. 아까 제가 그 보여드렸던 라고스쿠스라고 하는 얘들은 되게 작았잖아요. 상당히 힙한데요, 얘. 온몸이 또 깃털로 덮여 있는 모습으로 복원이 네. 됐죠. 얘는 확실히 육식성 동물이었고요. 이 동물의 분류와 관련해서는 조금 말이 많아요. 수강류로 분류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게 아니라 지난번에 얘기했던 원시 용반류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초기 공룡 연구가 되게 어려운 게 눈에 띌 만한 중요한 특징들이 잘 안 나와가지고 분류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 중에 하나가 헤레라사우루스예요. 그 다음에 같이 또 살았던 동물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피사노사우루스. 얘는 원시 조반류예요. 원시 조반류도 등장을 했어요. 초식성 동물이었고요. 주둥이 앞에 부리가 하나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동물이 나왔는데 에오랍토르. 에오랍토르는 저희 했었잖아요. 네, 한번 제가 언급한 적이 있어요. 얘 네네네. 되게 작아요. 얘가 지금 머리뼈를 제 요 두 손가락 사이에 끼워 넣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작습니다. 엄청 작네요. 엄청 작은 동물인데 저 동물이 처음에 보고됐을 때는 수강류 쪽의 동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름도 새벽의 사냥꾼. 새벽의 사냥꾼. 그래서 에오랍토르라고 붙여졌는데 알고 봤더니 얘가 용강류의 조상 중 하나였다는 게 밝혀졌어요. 제가요?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룡들에서 처음엔 다 저렇게 생긴 거예요. 제가 잡식성 동물이거든요. 네. 제가 나중에 잡식성에서 초식성으로 바뀐 거예요. 식성이. 초식성으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돼? 식물을 먹으려면은 식물은 소화시키기가 어려우니까 긴 장이 필요하잖아요. 몸이 커질 수밖에 없죠. 야, 그래서 몸이 커지는구나. 네. 코끼리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다 그렇죠. 그러니까 장이 커지고 몸집이 커지면 어때요? 또 네 발로 걸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몸을 잘 지탱을 하려면은. 또 용광류 같은 경우는요, 최대한 에너지를 적게 들면서 많은 먹이를 훑어먹을 수 있게끔 목이 길어져요. 나무 위에 잎사귀를 따먹기 위한 용도도 있지만은 네. 목이 길잖아요. 그러면은 몸은 가만히 있고 목만 이렇게 좌우로 흔들으면서 주변에 있는 식물들은 다 훑어먹을 수가 있어요. 네. 네, 에너지 절약하는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에오랍토르. 자, 이 공룡 같은 경우는요, 아까 말했던 그 아르헨티나에서 발견됐던 공룡은 아니에요. 얘는 조금 더 이후에 등장한 동물인데 지금 독일의 트로싱엔 포메이션이라고 지층이 있는데 거기서 발견된 초식 공룡이에요. 제가 이제 그 에오랍토르에서 몇 단계 더 나아간 보시면은 몸 길이가 6m쯤 돼요. 그러니까 에오랍토르 같은 동물이 나중에 저렇게 되는 거예요. 트라이아스기 말에 대표적인 게 플라테오사우루스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용광류스러워졌죠. 그래서 결국에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공룡이 적응방산하게 됐다. 공룡이 번성할 수 있었다. 그래서 공룡의 번성은 비와 함께 찾아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왜 공룡이 이제 들어오게 번성하기 시작하는 순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왜 판게아를 설명을 해야 됐었고 왜 그 전 기후를 설명을 해야 됐고 지질 환경까지 설명을 해야 됐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네. 큰 그림. 근데 갑자기 공룡 등장하면은 얘가 왜 등장했는지 뒷스토리를 몰라요. 맞아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약간 어떻게 보면 프리퀄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트라이아스기가 이제 끝날 무렵이 됩니다. 보통 어떤 지질 시대가 끝날 때쯤 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되죠. 네. 그래서 트라이아스기가 끝날 무렵에도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금으로부터 2억 130만 년 전에 판게아에서 또 화산이 터져요. 어디에 터지냐면은 그 가운데에 터집니다. 이렇게. 이거를 중앙대서양 마그마 분포 지역이라고 불러요. 어마어마하게 큰 마그마 지대가 만들어지거든요. 분포 영역. Central Atlantic Magmatic Province라고 하거든요. 줄여서 뭐라 부르냐면 캠프라 불러요. 과학자도 사람이어가지고요. 긴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공룡 이름 너무 길드만. 저 공룡 이름 좀 얘기긴 하죠. 학명이다 보니까. 예외가 자꾸 네. 길어져요. 네. 여기에 있는 이 캠프 지대 같은 경우는요, 되게 특이하게도 판게아 때문에 만들어진 화산지대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대륙들이 다 한 곳에 몰려 있잖아요. 담요 효과라는 게 일어나요. 담요를 계속 덮고 있으면 어때요? 열이 못 빠져나가니까 더워지죠. 똑같은 효과가 아마 거대한 대륙 밑에서 일어나지 않았을까 지금 보고
보고 있어요. 대륙지각이도 어때요? 두껍잖아요. 두꺼운 겨울 이불 같은 거예요. 지구 안은 뜨겁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담요 효과가 영어로 하면 블랭케팅 이펙트라고 하는데 그 효과 때문에 화산이 폭발하긴 하는데 재밌는 게 보통 화산이 폭발하면은 더워져야 돼요. 그렇죠. 온실가스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때는 좀 추워집니다. 화산에서 나오는 가스 중에 이산화황이 있어요. 제일 위험하기도 하고 독가스죠. 네, 완전 그냥 사정없이 독가스. 네. 지금 이 캠프가 만들어지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비가 왔죠. 굉장히 습한 환경이 됐어요. 네. 이산화황이랑 물이랑 자력적. 네. 아 만나면 난리 나죠. 황산이 되는 거죠. 황산 구름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햇빛을 엄청 자주 가리게 네. 돼요. 햇빛을 가리면 어떻게 될까요? 기온이 떨어져요. 호수가 얼 정도로 기온이 떨어져요. 굉장히 트라이아스키 초반에는 그렇게 뜨겁고 건조한 환경이었는데 이제 막 눈이 내리는 환경까지 돼버린 거예요. 이 증거들이 세계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중에 제일 좀 유명한 데가 어디냐면은 중국 쪽이에요. 뭐가 나오냐면은 얼음 뗏목자네. 얼음 뗏목자네. 네, 얼음 뗏목자네라는 게 나와요. 그걸 영어로 하면은 아이스 레프티드 데브리스, 줄여서 IRD. IRD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은 네. 예를 들어가지고 추운 겨울이 됐어요. 그러면은 호수가 얼죠. 호수가 얼었어요. 이렇게 땅이랑 연결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막 퇴적물들이 굴러 내려오기도 해요. 얼음 위로. 얼음에 막 박혀요. 그러다가 다시 따뜻한 봄이 왔어요. 네. 그럼 어때요? 얼음이 녹아서- 녹겠죠. 근데 이게 다 같이 녹진 않죠. 쪼각쪼각 나잖아요. 이게 또 호수의 가운데로 흘러가요. 그러면은 원래 보통 호수라든지 강이라든지 어느 지점이냐 따라 쌓이는 퇴적물이 달라요. 물살새는 주로 지금 맨 위에요. 자갈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호수의 중앙으로 가면 갈수록 진흙이 쌓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자갈이 지금 붙었어요. 여기 얼음이 떠가다가 나중에 녹겠죠. 아 그럼 자갈이 떨어지는구나. 자갈이 생뚱맞게 이런 진흙 사이에 껴요. 얘네 어디서 왔냐 이거지. 아, 그죠. 그리고 만약에 정말 물에 의해서 굴러온 거냐면은 물에 계속 굴러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동글동글해져요, 자갈들이. 그렇죠. 근데 그건 아니고. 네, 그건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하냐? 오늘날에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알래스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해마다 일어나요. 오. 퇴적학자들이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요. 그럼 이제 봤는데 그거랑 똑같은 구조가 암석에도 나와요. 그럼 당연히 그 암석도 이렇겠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증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옛날에는 이 캠프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또 일어나가지고 당시에 생물들이 많이 죽는 대멸종 사건이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화산 폭발에 의해 가지고 날씨가 추워져서 추위에 적응하지 못한 동물들이 당시에 멸종했을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당시에 그 멸종 사건을 트라이아스키 말 대멸종 사건이라고 불러요. 당시 생물의 75%가 사라져요. 재밌는 게 이때 그 아까 번성했던 덩치 큰 악어 계통의 동물들 있죠. 네네네 아까 봤죠. 걔네들이 싸그리 다 멸종돼요. 악어의 직계조상을 제외하고 다 죽어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그럼 공룡이랑 네. 같이 살았던 동물도 뭐 있으면 익룡이었어요. 익룡도 비슷한 시기에 나왔거든요. 네. 또 비슷한 시기에 또 누가 살았냐면은 최초의 포유류예요. 포유류랑 익룡이랑 공룡은 살아남았는데 악어만 갔냐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아마도 얘네들이 추위에 견디기에 적합한 특징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은 포유류는 뭘 갖고 있어요? 털, 보온형 털을 갖고 있죠. 익룡은요, 그러니까 원시기 털이라는 게 있어요. 피크노 파이버라 해가지고 한국말로 하면은 밀섬유예요, 밀섬유. 그래서 트라이아스키 때 발견됐던 익룡 화석에서는 이 밀섬유 흔적이 안 나와요. 피크노 파이버가 안 나오는데 나중에 막 백악기 시대 때 나왔던 익룡들한테서는 보존이 돼서 나와요. 근데 공룡도 보면 이때 살았던 공룡들한테서는 깃털 흔적이 안 나와요. 물론 피부 화석도 안 나와요. 알기가 어렵죠. 그러면은 가장 오래된 깃털 화석이 누구한테 나오냐면은 원시 조반류한테 나와요. 러시아에서 살았던 쿨린다 드로메우스라는 동물이 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1억 6,800만 년 전에 살았던 동물인데 네. 조반류예요. 새가 어디에 속하죠? 수강류에 속하죠. 그렇죠. 얘는 조반류예요. 조반류는 이름에 세조자가 들어가긴 하지만은 아니에요. 새랑 관련 네. 없어요. 그럼 수강류 중에서 가장 오래된 깃털이 누구한테 나오냐 하면은 에피덱십테릭스라는 동물이 있어요. 오비랍토로사우루스류인데 1억 6,400만 년 전에 살았어요. 네. 얘가 박쥐처럼 생겼어요. 꽁지깃도 이렇게 있어요. 잘 그려요. 온몸에 이렇게 원시깃털로 덮여 있어요. 콜린다 드로메우스가 1억 6,800만 년 전. 트라이아스키보다 훨씬 이후예요, 이게. 익룡이랑 헤어진 게 2억 4,700만 년 전이에요. 트라이아스키 때예요. 익룡도 원시깃털로 덮여 있어요. 네. 얘 원시깃털 있죠. 얘 네. 원시깃털 있죠. 얘 원시깃털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공룡이라 치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트라이아스키의 공룡은 깃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야 되죠. 있었을 가능성이 크겠죠. 왜냐하면은 지금 후손들은 다 깃털이 있어요. 깃털 그러니까요. 나오고 깃털 나와요. 그리고 공룡이랑 가까운 분류군이 익룡한테도 깃털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 깃털들이 이 공통조상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 이 공통조상에서 기원한 얘들은 깃털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생물학자들은 화석 증거가 없어도 추론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개통도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 공룡 머리가 발견이 안 되더라도 머리의 특징이 얘랑 얘 똑같은 게 나오면은 어느 얘가 정도- 어중간에 걸려 있으면 얘도 그렇죠, 그냥 그렇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네, 거예요. 그- 되게 중요한 그 연구 방법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를 개통묶기라고 불러요. 개통묶기. 개통묶기. 그래서 이걸로 알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조류는 포유류보다 색소용체가 더 많아요. 자기장도 볼 수 있어요. 자기장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보면서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요. 어디가 우와. 북쪽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눈이 좋아요. 조류를 제외한 파충류들 있죠. 색소형체가 많아가지고 잘 봐요. 가시광선 너머를 봐요. 네. 그 사이에 껴있는 공룡은 이제 티라노사우루스 이런 애들은 저희가 눈을 본 적이 없으니까 색소형체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살아있는 공룡도 색소형체가 많고 공룡에 가까운 다른 파충류 친척들도 색소형체가 많아요. 그럼 당연히 티라노사우루스도 눈이 굉장히 좋았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죠. 색소형체가 많아서 자기장도 보고 할 수 있었을 가능성이 크겠죠. 화석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거지만은 얘네들 친척들을 가지고 추론할 수 있는 것들 내용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날의 웬만한 고생물학자는 다 이런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과거에 살았던 동물을 복원을 많이 합니다. 익룡이랑 공룡의 공통 주상이 트라이아스기에 살았어요. 이때부터 깃털을 갖고 있어서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럼 이제 모든 게 맞아 떨어지죠. 익룡도 살아남아, 포유류도 살아남아, 공룡도 살아남았어. 겉표면에 뭔가 보온의 용도로 쓸 수 있는 것들이 발달한 애들이에요. 악어 계통은 그게 없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아마 후기 트라이아스기 대멸종 사건 때 그 추운 시기를 얘네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는 아마 깃털 때문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말할 있어요. 수 있겠네요. 다음은 쥐라기예요. 쥐라기. 쥐라기입니다. 사실 쥐라기 시대가 중생대 그 세 시기 중에 제일 짧아요. 쥐라기가 되게 중요한 게 아까 그 초대륙 판게아 있죠. 네. 판게아가 이때부터 갈라지기 시작해요. 쥐라기 쥐라기 때부터. 시작과 네. 동시에 그래서 이게 지도예요. 판기가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판게아 갈라지기 시작했죠. 중간중간에 물 들어와요. 물 들어오죠. 판게아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있으면은 물이 지금 어디 들어오냐면 여기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갈라져요. 판들이 이제 이쪽이랑 이쪽으로 당겨지기 시작해요. 당겨지면서 여기가 벌어집니다. 암석한테 힘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뻗팅기고 있다가 나중에 끊어져요. 끊어져가지고 지층이 이렇게 어긋나는 거를 단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단층들이 생겨요. 단층들이 생기는데 단층과 단층 사이에 뭐가 생기냐면은 분지가 생겨요. 분지. 땅이 지금 당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끊어져요. 그럼 여기에 가운데 있는 게 내려앉아요. 그래서 분지가 됩니다. 이게 분지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물이, 바닷물이 들어오겠죠. 거지. 낮아지니까. 네, 일로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네네. 근데 여기가 하필 어디냐면 적도예요. 굉장히 더운 곳이죠. 그래서 바닷물이 들어오는 족족 막 증발해요. 증발해.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증발하면은 침전물이 특히 소금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남죠. 쌓이죠. 그래서 여기에 암석이 생겨요. 암염. 맞아요. 증발암이라 하는데 증발암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암염, 락솔트예요. 이게 쥐라기 때 시기가 조금씩 흐르면서 여기가 갈라져요. 계속 갈라지면서 이 길을 따라서 암염들이 생겨요. 그래서 보면 여기 지금 미국이에요. 미국이 될 곳이랑 유럽이 될 곳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날 저기 EBS 세계 테마기행 이런 데 가면은 네네. 보면은 유명한 그런 락솔트 광산들이 있죠. 유타도 네, 있고. 유타도 있고 유타 이쪽에 있고 그다음에 그 멕시코만 쪽도 여기 멕시코만도 있고 해당되고요. 볼리비아도 있고. 네. 우유니 그리고 사막. 유럽 쪽에도 암염 광산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다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또 되게 중요한 게 공룡이랑 좀 관련 없기도 하지만은 이때 여기 테티스 해가 있었죠. 얕고 따뜻한 바다가 있었어요. 해양성 플랑크톤이 많이 살았어요. 그렇죠. 얘네가 나중에 석유가 돼요. 우리가 사용하는 석유의 대부분은 다 이 중생대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석유가 보통 이렇게 쌓여가지고 석유가 되잖아요. 네. 식물성 플랑크톤들이 열과 압력을 받아서 석유가 되면은 이게 석유는요 흘러요. 막 흘러갑니다. 그래서 원래 만들어진 장소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에 고여 있어야 돼요. 고여야. 낮은 데에 있거나 혹은 이게 눌리니까는 막 틈을 따라서 막 이동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제일 고익이 좋은 곳이 어디냐면은 암염 근처예요. 그래서 암염은 또 이게 소금으로 있다 보니까는 다른 주변에 있는 암석들보다 밀도가 낮아요. 막 올라와요. 그럼 빈 공간이 생기겠네요. 아 맞아요. 그래서 이런 데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층이 있었어요. 여기 또 사암이에요. 사암. 모래가 쌓여서 만들어진 사암이라 하면은 사암은요 모래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입자와 입자 사이가 틈이 사암은 많아요. 사암 많아요? 사암 많아요. 저기 이암이나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이암은 진흙으로 만들어요. 진흙으로 만들어야 돼요. 입자가 곱기 때문에. 사암은 그래도 공간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석유가 만들어지면 이 사암을 통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아, 흘러요. 들어오는구나. 근데 여기에 만약에 암염이 올라왔어요. 올라오면은 여기에 이런데 아, 올라오면서 석유가 만든 공간들. 네, 공간들에 여기에 모여요. 그래서 암염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알면은 되게 좋은 게 석유가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좀 더 쉽겠죠. 그래서 이게 커지면서 나중에는 분리가 돼요. 나중에 쥐라기 때. 그래서 이게 지금 판게아였는데 분리가 되면서 위에 있는 땅을 이제 로라시아로 불러요. 로라시아. 아래에 있는 거를 곤도와나로 불러요. 그래서 곤도와나는 남극,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 마다가스카르, 뉴질랜드, 호주 다 붙어 있습니다. 뉴질랜드도 원래 대륙이에요. 지금은 섬인데 깔아 앉아가지고 그걸 뉴질랜디아거든요. 아, 네네. 그 산맥만 지금 물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아, 그런 거예요? 네, 섬처럼 남아있는 걸 대륙입니다. 아,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또 벌어지고 또 되게 더웠고요. 당시에 쥐라기 때 지구 평균 기온이 20도에서 25도쯤 됐을 야, 걸로 지금 지금 보고 있어요. 15도라고 했으니까 지금보다 10도에서 15도 높았던 거네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캠프에 의해 가지고 아마 기온이 많이 올랐을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바닷길이 만들어졌죠. 바닷길이 만들어지면
보면은 바다가 가까워지죠. 가까워지면은 비구름이 여기서 만들어지면은 내륙으로 좀 더 쉽게 들어갈 수가 있죠. 고온 다습한 환경이 돼요. 그래서 공룡들이 되게 다양한 환경들이 만들어지면서 다양하게 진화를 하게 됩니다. 적응 방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건조한 환경 같은 경우는 환경이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공룡이 육상 척추동물의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비율을 차지 않았어요. 공룡이 처음 등장했던 시기 트라이아스기 중반부에 해당됐을 때는 전체 육상 척추동물의 약 6%만 차지했었거든요. 근데 쥐라기 초기부터는 60%를 차지해요. 대부분이 공룡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집니다. 이때부터 공룡이 좀 더 다양하게 진화를 하거든요. 이때 당시에 공룡의 어떤 종류들이 있었는지를 보기에 되게 좋은 지역이 어디냐면은 이쪽이에요. 여기 아프리카가 있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지금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이 될 곳인데 여기에 엘리엇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지층이 있어요. 엘리엇층. 거기가 약 1억 9천만 년 전에 만들어진 지층인데 거기에 살았던 공룡들을 좀 볼 거예요. 좋습니다. 거기서 발견된 공룡 중 하나입니다. 마소스폰딜루스. 마소스폰딜루스라는 공룡인데요. 딱 봐도 어느 쪽 공룡인지 알겠죠. 용각류랑 가까운 공룡이에요. 네네네. 엄밀하게 뭐 원시적인 용각형류에 해당되는 친구고요. 나무 위에 있는 그런 잎사귀를 뜯어먹기에 적합한 긴 목을 가졌어요. 털도 듬성듬성 돼 있는 걸 표현을 잘했네요. 네, 아직 실제로 저 공룡한테 깃털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저 개통 묶기를 통해 가지고 아마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시는 분들이 어떤 계세요. 느낌이냐면은 저기에다가 지금 마소스폰딜루스 꼬리 쪽을 딱 잘라가지고 딱 심으면 무같이 이렇게 자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마소스폰딜루스. 그래서 다음 공룡 보여주세요. 근데 이제 원시 조반류인 헤테로돈토사우루스도 여기서 발견이 됐어요. 뒷발 구조 자체가 뭔가를 움켜쥐기에 좋은 구조를 띠고 있어요. 그러네요. 약간 새발 같이. 네, 그래서 아마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망도 보고 하지 않았을까. 보고 진짜 있어요. 미어캣 공룡 버전이에요. 원시 조반류의 이 친구. 네. 아마 잡식성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럼 이런 애들이 있으면 또 육식동물이 있겠죠. 메감노사우루스예요. 네, 같이 나온 공룡인데 야. 이전에 살았던 헤레라사우루스보다 조금 더 달라진 모습이죠. 목이 좀 더 길어지고. 이 공룡을 보시면 이게 육식 공룡들의 약간 진화적인 트렌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이 메감노사우루스 머리 위쪽에 보면은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위 있죠. 네. 볕이에요, 머리볕. 코가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머리 위쪽으로 해가지고 얇은 머리 볕이 이렇게 한 쌍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저게 이제 아마 구애 용도로 썼을 가능성이 커요. 네. 성선택이죠. 그래서 저게 당시에 쥐라기 초 중반까지는 저게 트렌드였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다음에 등장하는 육식 공룡들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보여준 공룡들이 1억 9천만 년 전의 공룡들이라면은 1억 8,300만 년 전에 등장한 공룡들이 있어요. 얘는 어때요? 머리볕이 어때요? 이거 비율이 맞는 거예요 지금? 머리 이제 앞쪽으로 오기 때문에 머리가 좀 크게 지금 보여지는 건데 머리 위에 보시면은 볕이 크죠. 네, 얘는 지금 딜로포사우루스라고 하는 공룡인데 덩치는 북극곰만한. 그래서 저런 식으로 갑자기 저런 구조물들이 커지기 시작해요. 성선택에 사용되는 그런 구조물들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저런 구조물들 자체가 생겨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얘네들이 얻는 영양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다른 거에 투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작은 크기의 동물들 같은 경우는요, 자기 하루하루 살기 바빠요. 많이 먹지도 못하고 생존을 하려면 자주자주 조금 많이 먹어야 돼요. 근데 덩치가 큰 동물이 되면은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고 에너지가 남아 돌게 돼요. 경쟁할 동물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는 많이 먹게 되고 남아도는 영양분들이 많아서 그걸 가지고 어디인가 투자할 수 있게 돼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은 과시행위일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공룡 같은 경우도 지금 아예 지금 경쟁자들이 없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들 외에는 지금 경쟁자들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공룡 외에도 다른 동물들의 그런 진화서적인 것들을 봐도 다 비슷한 레퍼토리로 나와요. 저런 구조물들이 없다가 나중에 좀 약간 좀 지배적인 종이 됐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많아져가지고 그런 다른 데에 투자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딜로포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북아메리카 대륙에 살았던 수각류예요. 원시 수각류. 다른 대륙에 살았던 애들을 또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수각류인데 이 슬라이드 왼쪽에 있는 동물은요, 시노사우루스라는 애인데 아시아 쪽에 살았던 동물이에요. 시노. 중국에서 발견됐어요. 그래서 네. 처음에 발견됐을 때는 너무 딜로포사우루스랑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 콧등 위에 한 쌍의 접시 같은 볕이 나 있어요. 네, 요렇게 나 있죠. 네, 요렇게. 약간 속이 빈 타코처럼 생긴. 그래서 볕 모양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얘도 그냥 딜로포사우루스인 줄 한때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졌고요. 똑같이 머리 위에 구조물이 있어요. 자, 옆에 있는 저 동물 같은 경우는요, 크리올로포사우루스라는 동물인데 좀 한 단계 더 나아갔죠. 원래 눈 앞쪽에 있는 뼈가 부채처럼 펼쳐지면서 앞을 향하게 된 거예요. 부채처럼 변했어요. 저거 처음 발견됐을 때 너무 특이해가지고 별명도 학자들이 붙여줬어요. 뭐라고요? 쥐라기의 엘비스라고 해서. 아, 엘비스? 네. 나비 한 마리씩 붙어 있는 줄 알았네. 저것도 과시용 구조물인 거예요. 쥐라기 초반에 등장했던 육식동물도 보면요, 머리 위에 저렇게 큰 볕들을 많이 달고 삽니다. 큰 볕을 가졌다는 거는 사실 불편한 점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숨어가지고 지나가는 먹잇감을 붙잡는다든지 해야 되는데 네. 큰 볕이 있으면은 숨기 어려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게다가 또 그 벼시 색깔이 화려하면 더 숨기가 어려웠겠죠. 예를 들어 크리올로퍼사우루스라든지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나무구멍 사이에 숨어있는 포유류를 잡아먹기 위해서 머리를 넣어야 되는데 저 구조물 때문에 머리를 못 넣겠죠. 또 문제가 뭐냐면 저 큰 벼슬 만든다는 것 자체가 너무 많은 영양분들을 써요. 뼈로 만들어진 거예요. 뼈랑 그 위에 각질로 된 덮개가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장애물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핸디캡이죠. 근데 이거를 다르게 생각해 보잖아요. 핸디캡인 걸 왜 달고 다니까 장점이 있겠죠. 뭔가 이점이 있으니까 들고 있는 거겠는데 다르게 생각해 볼게요. 영양분을 잘 섭취하는 개체일수록 벼시도 어떻겠어요? 잘 발달된 벼슬을 만들겠죠. 자, 그러면은 영양분을 잘 섭취하는 개체들은요 어떤 애들일까요? 먹이를 잘 구해 먹는 애들일 거예요. 핸디캡이 있어도 잘 사는 애들이에요. 극복하는 애들이죠. 네. 그래서 이성이 이걸 봤을 때 저는 벼시 되게 화려하네, 건강한 개체라는 걸 저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짝짓기 상대로 되게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대가 계속 지난다 생각해 보세요. 거추장스러운 벼슬을 갖고 있는 애들만 골라서 새끼를 낳아요. 그 다음 세대는 또 어떻겠어요? 더 거추장스러운 벼슬을 갖고 있는 애들이 또 선택이 되겠죠. 또 긴 몇 세대가 걸치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정말 거추장스러운 벼슬을 갖고 있는 동물로 진화를 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치스러운 구조가 진화하는 거를 핸디캡 이론이라고 불러요. 핸디캡 프린시플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공작새의 꼬리죠. 공작새의 꼬리가 엄밀하게 하면 꽁지깃은 아니고요. 꼬리 네. 앞쪽에 있는 등 쪽에 있는 빛인데 길잖아요, 그죠? 길면 길수록 이게 땅에도 끌리고 호랑이한테 잡아먹히려 가능성도 크고 한데 암컷들은 크고 화려한 꽁지깃을 갖고 있는 수컷을 고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주라기 중반이 되면서 이 트렌드가 바뀌어요. 갑자기 머리볕이 작아져요. 유행이 갔어요. 그 대신에 뭐가 나오냐면은 화려한 깃털을 갖고 있는 공룡들이 등장을 해요. 대표적인 게 코엘루로사우루스류예요. 이제 앞다리라든지 이런 데에 과시용으로 사용하는 화려한 깃털들을 달고 등장을 하게 돼요. 그때부터. 걔네들부터는 오히려 뼈로 이루어져 있는 혹은 각질로 이루어져 있는 벼슬 잘 발달시키지 않는 쪽으로 진화를 하게 돼요. 그래서 트렌드가 바뀝니다. 그래서 사실은 깃털이 장점이 되게 많아요. 보온용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 추운 대멸종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은 이게 또 뼈로 된 벼슬 만드는 것보다 영양분 소모가 좀 덜 되겠죠. 뼈로 된 벼 같은 경우는 다른 수컷이랑 싸우다가 훼손이 되면은 뼈로 돼 있는데 병균이 침투해가지고 인펙션이 될 가능성도 커지고, 근데 깃털은요 훼손이 되면은 그냥 뽑아버리면 돼요. 새로 납니다. 뽑아버리면 새로 나요. 털처럼 새로 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게 트렌드가 바뀝니다. 쥐라기 중반 때부터 또 다양한 동물들이 또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쥐라기 중반 때에 그 어떤 공룡들이 공존을 했는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지층이 있어요. 중국에 샤시미아오 층이라고 있거든요. 그 지층에서 발견된 공룡들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얘는 또 원시적인 조반류 중 하나예요. 아까 그 헤테로돈토사우루스랑 비슷한 애지만 좀 더 오히려 조각류랑 좀 더 가까운 형태로 진화를 한 친구예요. 그래서 몸집이 작은 초식 공룡이고요. 그리고 검룡류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네. 얘도 골판이라 이런 게 어때요? 과시용으로 쓰이는 것들이죠. 과시용으로 쓰이는 그런 골편들을 발달한 검룡들이 등장하게 되고, 또 이제 드디어 이제 용각류들이 번성을 하기 시작해요. 오메이사우루스 보시면 목이 굉장히 길죠. 나무 위에 꼭대기에 있는 잎사귀를 뜯어먹는 종류로 많이 진화를 하게 되고요. 초식공룡들이 다르게 커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초식공룡들을 먹는 육식공룡도 몸집이 커져야겠죠. 그렇죠. 사냥을 하려면. 네. 그래서 덩치 큰 육식공룡들도 이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얘네들을 잡아먹었던 게 뭐냐면은 이 친구예요. 양추아노사우루스라는. 보통 중기 쥐라기 때 생태계를 보면은 공룡 상들을 보면요 이런 구조예요. 방어를 하는 검룡류, 용각류, 작은 식물을 먹는 원시조반류 혹은 조각류, 그다음에 육식공룡,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대표적인 중기 쥐라기 시대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쥐라기 시대 후반부 1억 5천만 년 전으로 가면은요 판게아의 유럽 지역이 있어요. 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요 지금은 땅이지만은 당시에는 바다에 잠겨 있어가지고요 여러 개의 섬들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거기에서 되게 중요한 생물이 진화를 합니다. 뭐죠? 시조새입니다. 아르카이옵테릭스라는 동물인데 시조새가 거기에 처음 등장을 해요. 조익류죠, 조익류. 여기서 시조새가 등장을 하는군요. 네, 시조새가 그때 등장을 하게 돼요. 시조새 같은 경우는 이제 해변에 주로 살았던 동물이었고요. 후기 쥐라기 때 살았던 공룡을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지층이 어디냐면은 거기 또 미국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가 공룡 뼈가 제일 많이 보존이 되는 곳 중 하나거든요. 후기 쥐라기에 만들어졌던 모리슨 포메이션이라고 모리슨 층이 있어요. 네. 지금으로부터 약 1억 5천만 년 전에 만들어진 지층인데 거기에 살았던 공룡들을 한번 볼게요. 조그만한 식물을 뜯어먹었던 작은 조각룡 드리오사우루스가 네. 살았고요. 다음 공룡을 보여주시면요. 또 검룡류죠. 누구나 좋아하는 스테고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가 저때 살았어요. 같이 공존했던 동물이 또 누구 있냐면은 브라키오사우루스. 다 같은 지층에서 나와요. 그리고 또 얘네들을 잡아먹었던 동물이 있겠죠. 알로사우루스라는 공룡. 알로사우루스 들어봤죠? 네, 알로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가 보고되기 전에는 가장 큰 육식공룡이었던 네. 근데 구성원을 보잖아요. 중기쥐라기 때 중국이나 후기쥐라기에 미국이나 보면은 구성원들이 어때요? 다 비슷해요. 그렇죠. 작은 두 발로 걷는 초식동물이 있고 골판이 솟아있는 검룡류가 있고 목이 긴 용각류가 있어요. 네. 당시 쥐라기 때 제일 번성했던 게 용각류예요. 보통 공룡화석 찾고 보면은 대부분이 다 용각류고 두 번째로 제일 많은 게 검룡류고.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생물이 진화를 한다면은 어느 환경에서는 갑자기 뭐 검룡류가 육식공룡으로 진화
한다든지 이럴 법도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갑자기 뭐 용각류가 갑자기 엄청 작아진다든지 이럴 법도 한데 계속 같은 레파토리로 가잖아요. 이게 항상 조그마한 식물을 먹는 두발 초식공룡, 골판이 달리는 검룡, 목이 긴 용각류, 그리고 얘네들 사냥하는 대형 포식자, 구성원들이 항상 같은 거예요. 그렇죠. 종은 다른데 항상 같은 레파토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보통 생물이 진화할 때 자기가 차지하고 있는 생물학 지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벗어나기가 되게 힘들어요. 벗어나는 게 가능은 해요? 물론 가끔 정말 예외적인 경우 대멸종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하면은 그게 그거는 제일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네네. 가능성이긴 한데, 근데 보통 진화는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초식공룡도 보면은 처음에 등장할 때 작은데 지나면 지나면서 커지잖아요. 그걸 따라서 육식공룡도 커지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붉은 여왕 효과예요. 레드 퀸 이펙트라고 하는데. 붉은 여왕. 그래서 이게 지금 어디서 따온 거냐면은 그 루이스 캐럴의 거울 왕국의 앨리스에서 따온 거예요. 혹시 읽어보셨나요? 거울 왕국 앨리스요? 네, 이상한 나라 앨리스 속편에 나오는 내용인데 아니요, 못 거기에도 읽어봤어요. 붉은 여왕이 나오는데 거기 어떤 게 나오냐면은 붉은 여왕이랑 앨리스가 계속 달려요. 계속 달리는데 계속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주변에 있는 나무랑 땅이랑 다른 물체도 다 같이 뛰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도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오히려 안 뛰면 뒤로 간다. 근데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다른 애들도 다 같이 뛰고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마치 끊임없이 쫓기고 쫓기는 생물들의 진화 경쟁과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붙여진 용어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공룡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됐어요. 종은 다른데 같은 레파토리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쥐라기가 끝납니다. 백악기의 시작인가요? 백악기가 시작인데 여기서 좀 약간 그 말이 많은 것 중 하나가 쥐라기 시대가 끝나면서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생태계를 구성하는 공룡상들이 변해요. 일단 검룡류가 나중에 사라져요. 사라진다고요? 멸종해요. 어. 검룡류는 6,600만 년 전에 백악기가 끝날 무렵까지 못 살아요. 그쵸. 중간에 사라져요. 애들 다 중간에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다른 공룡들은 다 끝까지 살아남거든요. 어. 근데 검룡류만 유일하게 중간에 그냥 한 그룹이 다 멸종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뭐 또 특히나 공룡상들이 변화하는 모습들이 보여가지고 몇몇 학자들이 이제 쥐라기 말에 대멸종 사건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좀 그게 데이터가 부족해가지고 대멸종 사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지금 확실하게 얘기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수수께끼를 남겨놓고 백악기로 넘어가 볼게요. 네, 좋습니다. 백악기는 1억 3천만 년 전에 시작을 해요. 백악기가 되게 중요한 시대예요. 백악기가 시작되면서 되게 중요한 생물이 등장을 합니다. 뭐죠?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